전복, 이게 전복인데, 전복이 벗을 낳자, 나체할 때 쓰는 거. 옷 벗었다, 이 소리야. 이게 나전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 껍데기를 갈아서 이걸 이렇게 갖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있는 자개농,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상하지 말라고 칠을 했다 해서 나전칠기. 이러는 거야. 이거로 유명한 데는 전복하고 관계가 있어야 되니까 바닷 갈 거 아니야. 현재 유명한 데가 경상도 통영이라는 데야. 그 나전칠 기술, 통일신라 때 당나라에서 배운 기술이야. 이 자개농 만드는 기술이. 그런데 당나라가 망하면서 중국에는 이 기술이 사라졌어. 중국에는. 그래서 고려 때부터 지금까지는 우리가 중국으로 역수출을 해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이 나전칠기 기술을 갖고 있는 건 현재 한국하고 일본이야. 그럼 일본은 어디서 났느냐? 어디서 났겠어? 한국인 조폐갖고 이 기술을 배워갔어. 예. 그래서 한국하고 일본만 갖고 있는 기술이 자개농 만드는 기술이야. 응? 그걸 나전칠기라고 그래. 자, 그리고 밑에 서예, 즉 글씨, 그림, 음악, 서예. 서예는 그냥 고려 전기에 중국의 왕이체, 구양순체 이러는데 왕이체는 한국인 정서에 잘 안 맞고 중국은 최고의 서예가가 왕이지라는 사람인데 행서체라고 해서 갈겨 쓰는 글씨체야. 갈겨 쓰는 글씨체. 그리고 옆에 보시면 신품사연. 이건 무슨 소리냐? 고려 후기 이규보라는 사람이 신의 경지에 도달한 글 잘 쓰는 네 사람 이 소리야. 예? 신의 품격에 도달한 그러니까 글 잘 쓰는 네 사람 이런데 통일신라 마렵의 김생이라는 사람. 그리고 고려 때 유신이라는 학자. 그리고 탄인이라는 스님. 그리고 자기를 국무총리로 임명해준 문화시로 임명해준 무신집권자 최후. 이규보가 그러니까 최후한테 아붙다는 거지. 최후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야 사실. 예. 여하튼 신의 경지에 도달한 글 잘 쓰는 네 사람에서 신품사연이라고 규정을 하였다. 뭐 그 얘기고. 자, 이건 기억할 거야. 고려 후기, 고려 전기 중국이 송이라는 나라고 고려 후기 때 중국은 몽골족이 세운 원이라는 나라야. 원나라의 조명부라는 학자. 이 조명부라는 사람 호가 송설이야. 그래서 조명부체 혹은 송설체라고 그러는데 조명부의 글씨체로 유명한 한국인이 고려 때 이암이라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게 조선 전기로 오면 조선 전기에 조명부라는 사람의 글씨체로 유명한 인물이 있어. 그게 누구냐? 서울의 숭례문이라는 글씨. 그게 조명부체예요. 그 글씨체가. 그 인터넷 보시면 뭐 휴면명조, 신명조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처럼 글씨체인데 조선조 전기에 제일 유명한 조명부체의 대가가 누구냐? 유명한 세종대왕의 셋째 아들 안평대군이라는 사람이야. 이게 안평대군이 조명부체의 대가야. 그 옆에다가 그렇게 써놔. 조선전기 안평대군. 그 조명부체로 유명한 인물이 고려 때 이암, 조선전기의 안평대군, 수양대군 동생. 이거 세종의 셋째 아들 수양대군 동생. 그래서 그 숭례문이라는 글씨가 안평대군의 글씨다 하는 얘기야. 그게 글씨야. 다음 그림. 고려 전기에 국립미술원 도화원이라는 걸 설치했다. 조선도 도화원 이랬다가 이름을 도화서라고 바꿔요. 조선은 서란 서자 붙은 이 관청은 뭐라고? 감독 기능이 있으면 서자가 붙는다 이랬어. 자, 그러면서 고려 전기 대표적인 화가에 이 이령이라는 사람이 있어. 워낙 글씨가 잘 그린 거로 유명해서 고려 송나라의 황제가 송나라에 초청했을 정도야. 송나라 황제 앞에서 그림을 그려봐라. 그래서 개성의 예성강 풍경화를 그렸대. 그 예성강 도라는 그림이야. 현재 남아있지는 않아. 그리고 뭐 고려 후기 문인화, 사경화 이건 필요 없고 해허라는 스님의 관음보살도 그 밑에 그림을 보시면 가운데 관음보살도라는 그림이 있어. 현재 일본에 있어. 고려 말 조선 초쯤 외구가 약탈해서 갔을 거로 추정을 해요. 예. 현재 일본에 가 있는데 그리고 고려 후기 공민왕이라는 사람. 내가 공민왕 설명하면서 공민왕은 왕을 하지 말고 문학 예술 쪽에는 뛰어난 능력이 있다 이랬다고 30여 곡의 곡을 쓰기도 했고 그리고 그림이 유명해. 그 그림 중에 하나가 천산대렵도야. 중국에 유명한 텐산이라는 산이 있어. 한자로 천산이라고 하는데 천산에서 대렵 크게 사냥 이 소리야. 천산에다 말 타고 사냥하고 살았으면 얘기야. 그 희망을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그중 내가 그 원본 상태가 별로 보존 상태가 안 좋은데 그중 상태가 제일 좋은 데를 내가 지금 확대를 해냈어.
그게 천산대렵도 일부야. 저게 국민왕 본인이야. 머리를 봐봐. 한국 사람 머리가 아니잖아. 중훈님 흉내낸 거야. 중훈님 흉내낸 거야. 내 꿈이 저렇다는 얘기지. 그래, 저게 국민왕이 천산대렵도라는 그림이야. 그 두 개는 기억을 해야 돼. 관음보살도 해요. 일본에 있다. 천산대렵도 국민왕. 이렇게. 북종화, 이건 뭐 나중에 설명할게. 자, 그리고 밑에 음악. 송나라에서 고급 음악이 한반도에 들어와. 대성악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이게 고려에 유행했다가 조선조까지 계승이 돼. 조선에서는 우아한 음악이다. 이렇게 불러. 아악. 이렇게 불러. 대성악이. 우아한 음악. 그래서 궁중음악. 주로 궁궐에 행사할 때 쓰는 음악으로 사용돼. 현재까지 있어. 현재 국가에 무슨 행사할 때 이렇게 나오는 궁중음악 있잖아. 그게 원래 대성악이라고. 그게. 대성악을 조선은 악이라고 불러. 현재는 궁중재래악이라고 그러죠. 뭐 한글날 뭐 이렇게 행사할 때 뭐 음악 나오고 뭐 그러잖아. 국악 나오고 그러잖아. 그게 궁중재래악이라는 거야. 이에 반해서 백성들의 음악. 이건 원래 소각 이러는데 흔히 향촌의 음악이다. 향학 이래. 향악 이런다고. 그거 뭐 별 필요 없고. 자, 이게 고려 문화사야. 다음 한 장을 넘기면 조선. 원래 진도상은 조선 정치가 거의 다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못하고 하여튼 가는 데까지는 가야지. 자, 고려에서 조선 넘어가는 얘기야.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고려에서 조선 넘어가는 얘기가 나라를 확 뒤집어 엎었지.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 성씨가 바뀔 역자. 바뀔 정도로 확 바뀌었다 해서 뭐? 혁명이래. 혁명은 180도로 바뀌는 걸 혁명이라고 그래. 179도도 혁명이 아니야. 개혁이지. 그 혁명이라는 용어는 함부로 안 쓰는 거야. 이게. 그 칠판으로 따지면 칠판이 완전히 뒤집어져야 돼. 그게 혁명이야. 그러니까 기존의 게 단 1%라도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혁명이란 기존의 애가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혁명이라는 말을 못 써요. 그래서 고려에서 조선 넘어가는데 이 앞에 걸 지워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거야. 확 뒤집어졌다야. 그러면 이걸 이 칠판을 확 뒤집으려면 내가 힘이 강해야지만 이걸 확 뒤집을 수 있어. 그래서 이 조선은 첫째 정치에서 강한 힘이라는 건 왕을 중심으로 권력을 왕 중심으로 중앙으로 모아놓은 권력이에요. 그래서 중앙 집권 체제라는 거예요. 항상 정치사는 중앙 집권에 관한 얘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조선 초창기 15세기인 조선 초기를 물어보면 테마가 중앙 집권 체제에 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꾸는데 그 바꾸는 사상이 뭐냐? 유교, 즉 성리학이에요. 그래서 16세기 조선 중기를 물어보면 성리학을 물어보는 거예요. 16세기 유명한 성리학자 누구? 이황,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조선 전기 정치사를 물어보는 게 딱 두 개야. 중앙집권이라는 제도하고 성리학에 대한 질문. 그러니까 요거에서 요거 넘어가는 걸 이해하면 뭐가 중요한지를 알 수 있어요. 이게 뭔 소리냐? 고려에서 조선 넘어가는데 성씨가 바뀌는, 그러니까 성씨하고는 관계가 없어. 뭔 얘기냐? 고려는 개성 왕씨들이야. 조선은 전주이씨, 이씨들이고. 그러니까 왕씨에서 이씨를 바꿨다. 그런데 성씨로 따지면 신라는 김씨네예요. 그럼 김씨에서 왕씨를 바뀌었으니까 여기서 역성혁명이라고 해야지. 근데 여기는 역성혁명으로 안 한단 말이야. 그럼 왜 안 하냐? 그럼 고려 기분 나쁠 거 아니야. 왜 얘는 성씨가 바뀌었다고 혁명이라고 해주고 왜 얘는 혁명이라고 안 하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성씨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성씨가 바뀌었다고 혁명이라고 하는 건 아니다는 얘기야. 고려를 대표하는 문화재가 청자예요. 조선을 대표하는 문화재는 뭐냐? 백자야. 그럼 왜 청자를 안 받아들이고 백자로 가느냐? 이걸 받아들이면 내가 아까 청자는 뭐라고 했어? 고려 귀족 문화의 상징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럼 이게 청자가 들어오면 조선의 고려 귀족 문화가 따라 들어오는 거야. 미국 영화를 보면 미국 문화가 안에 묻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국 영화, 미국 책을 많이 보다 보면 미국은 그렇구나. 그래서 미국을 동경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미국 문화가 묻어 있는 거야. 책, 노래 이런데. 그렇듯이 청자가 들어오면 그 청자 안에 고려 귀족의 삶, 귀족 문화가 묻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고려 귀족 문화가 그대로 들어오는 거지. 그럼 이게 1%라도 들어오잖아. 그럼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조선왕조에서 철저하게 청자를 거부해요. 철저하게 청자를 거부해서 조선왕조에서 청자 양식이 사라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만들기가 힘들어서 3대 협정이라 안 가르쳐줬다. 일제 때 일본은 한국인한테 얘기를 했어.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야. 그게 아니고
철저하게 거부했기 때문에 안 나타난 것이지 이게 계승이 안 된 건 아니야. 이게 거부한 거야. 이거 말고도 뭐 예가 많은데 대충 바쁘니까 이 정도만 하자. 이러면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성리학 시각에서 중앙집권 시스템에 기초를 만든 사람이 여기 단양 사람 유명한 정도전이지. 길에서 얻었다고, 길도자 이게. 길에서 얻었다고 전한다 해서 정도전 이러는 사람인데 이게 원래 천민이에요. 그 이방원이 죽일 때 천민이라 죽인 거야. 나한테 대들어서 죽였다. 그게 아니고 천민은 인간이 아니야. 뿔 없는 항소라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천민이라는 이름으로 죽인 거예요. 길에서 얻었다 그래서 도전이라는 애예요. 정도전. 6년 만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나라를 다 만들어. 대단한 천재야. 조선 제1의 천재예요. 자, 그게 정도전이야.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전에 사인 얘기를 조금은 해줬는데 시간이 없어 지금. 자, 그래서 거기 그 조선사의 발전 밑에다가 그렇게 해놔. 고려 조선 이래놓고 중앙집권 성리학. 그래야 나중에 봐도 아 저게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제목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항상 제목을 잘 해석해 보면 어디가 중요하고 어디서 시험 되는지를 알 수 있다고. 예? 나는 뭐 느긋하게 얘기하고 뭐 하고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니까. 시간만 있으면 충분히 하지. 자, 133페이지. 조선. 고려에서 조선을 넘기는 사람들을 신진사답이라고 그래. 신진사답 그러니까 신진은 새롭게 진출한 이건 용어가 아니야. 처음 나왔다 이런 소리고 용어가 아니고 사대부가 용어예요. 중국에서 나온 단어인데 사대부 하는 게 용어예요. 사란 한자를 이렇게 써요. 이게 선비사자야. 예? 대부는 통운대부, 통정대부 돼서 이게 대부란 관직이야. 관직. 관리다 이 소리고 사는 이게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해석이 틀려요. 중국은 대부 그러면 고급 관리라는 뜻이고 사 그러면 하급 관리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중국은 사대부 그러면 공무원들 이런 뜻이고 우리는 이게 해석이 약간 달라. 우리는 대부 그러면 통운대부, 통정대부를 해서 관리 이렇게 해석을 하고 사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10명의 사람을 지탱해주는 한 사람 아니면 10명을 거느리는 한 사람 이렇게 해석을 해. 그래서 학자 이런 거야. 지금으로 따지면 대학교 교수. 그러니까 대학교 교수가 장관, 차관, 국무총리하는 케이스 그걸 뭐라고 할 수 있어? 사대부라 할 수 있어. 그걸 그래서 한국은 그래서 사대부를 뭐라고 하냐? 학자연동제 관리다 해서 학자적 관리 한다고. 사대부란 뜻이에요. 그래서 고려 말에 처음 나왔을 때만 신진이라는 말이 붙는 거고 신진은 용어가 아니야. 사대부가 용어지. 자, 그 사대부야. 이 사대부는 고려 때 지방 향리 집안 출신들이다. 정도전 단양 향리 집안 출신. 여기 충북 단양. 예? 옛날 영춘이라고 불렀는데 정몽주 경기도 파주 집안 출신. 이런 식이야. 경제적으로는 먹고 살만하다. 중소지주. 소위 중산층이야. 사상적으로는 송나라식 유학인 성리학에 빠져있는 자들. 성리학자. 이런 거야. 이걸 사대부라 한다. 이 사대부가 개혁방법론을 놓고 쉬운 말로 고려를 유지할 거냐 폐지할 거냐 이거를 놓고 고려를 그대 놔두고 잘못된 것만 손보자는 온건파 사대부. 정몽주, 이색 이런 사람은 대표돼. 고려는 날 샜으니까 없애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 라는 혁명파 사대부. 혁명을 강조하는 사대부. 유명한 정도전. 이래. 그런데 저 온건파가 숫자가 많아요. 숫자가 적은 건 혁명파야. 그런데 어떻게 혁명파가 조선조 개창의 주인공이 됐느냐. 예, 그래서 이 혁명파는 극소수이기 때문에 누구? 칼잡이인 신흥무인층, 이민족 격퇴, 외국 격퇴하면서 인기 끈 이성계 이런 사람들하고 손잡는 거야. 이성계가 군인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백성이 편을 들어주고. 그래서 조선을 개창한 거야. 소수파가 다수파를 누르고. 그게 조선 개창의 역사야. 자, 그러면서 그 하단에 보시면 조선 측이 왕권 강화 이러는데 그건 뭐 좀 있다고. 하단 오른쪽에 한양 하는 게 있어. 개경에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워. 그러고 난 3년 뒤에 수도를 한양으로 옮기는데 하단 134쪽 조선 쪽이 15세기 왕권이 저절로 강화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133쪽 하단 그 페이지. 이 왕권이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강화되지 않잖아. 왕이 왕권을 강화하기 노력을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선이라는 세운 사람은 정도전이라는 사람이지. 이성계를 얼굴마담으로 삼고. 그러니까 이성계는 사실 별로 한 일이 없어요. 정도전이가 다 했어. 예. 그래서 정도전이 꿈꾸는 조선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임금은 그냥 대표마담 얼굴만 내비치면 되고
실제 정치는 대신들이 하는 거야. 똑똑한 대신 2명 내지 3명이. 그래서 정도전이 꿈꾸는 조선이라는 나라 운영 방법이야. 재상 중심의, 재상이란 1, 2품의 고급 관리야. 지금으로 따지면 국무총리, 부총리 이러는 애들, 거기 재상이야. 그러니까 2명 내지 3명 정도의 재상이 나라를 운영하는 정치. 재상이 관청의 총재, 총재는 우두머리라 뜻이야. 이 재상이 관청의 우두머리가 돼서 나라를 다스리자. 이게 정도전이 꿈꾸는 조선이야. 그래서 임금은 그냥 얼굴마담이고 실제 정치는 누구? 고급 관리들, 재상이 나라를 운영하는 방식. 이게 정도전이 꿈꾸는 조선이다 하는 얘기야. 이걸 재상 총재제라고 불러. 기억을 해야 돼. 그런데 이방원과 갈등 속에서 정도전이가 죽죠. 그러면서 이방원이는 아니다. 왕이 정치에 직접 개입하마. 그래서 왕권 강화에 입각한 6조 직계제라는 걸 운영해. 6조 직계제는 이후에 병인공하는 중앙관청이 나 임금한테 모든 사항을 직접 결제를 맡아라. 이 소리야. 그러니까 임금님이 모든 사항에 다 관여하시겠다는 얘기야. 코로나 문제가 됐든, 뭐 아파트 문제가 됐든, 예? 모두 개입하겠다. 그걸 6조 직계제라고 불러.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 6조 직계제를 해놨어. 각 부처의 장관을 판서라고 그래. 판서가 곧바로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저 재상에 있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런 삼정승이라고 그래. 소위 재상이라고 불러. 이 사람들을 부를 때 대감 이런다고. 이 삼정승을 부를 때 대감 이러는데 이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임금한테 보고를 해. 임금은 곧바로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장관한테 명령을 내려. 그러니까 의정부의 삼정승은 내용을 모를 수도 있어요. 이게 6조 직계제야. 임금이 직접 정치 행정에 개입하겠다는 얘기야. 6조 직계제. 이 6조 직계제가 제일 중요해. 그런데 그의 아들 세종은 합리적으로 합시다. 합리적으로. 나라는 임금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니까 유교에서 얘기하는 가장 이상적인 정치가 왕이 권력의 60%를 갖고 왕이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건 뭐가 핵심이냐?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이 있어. 그렇지? 대통령이니까. 그럼 그 권력이 어디서 나냐? 지가 만들었냐? 그게 아니야. 선출, 국민투표를 갖고 국민이 권력을 만들어 준 거야. 그 권력이라는 게 뭐냐? 사람 임명할 수 있는 거야. 인사권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인사권이. 왜? 임명할 수 있다면 자를 수도 있거든. 이게 거꾸로 얘기하면. 그리고 또 하나가 군대 운영권, 군사권이야. 이게 권력의 본질이야. 인사권하고 군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 총사령관이란 말이야. 이게. 지금도 그런 거야. 이게 권력의 본질이야. 이게. 그래서 왕이 혼자 권력의 60%를 다 갖는 거야. 그리고 권력의 40%는 대신들이 업무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 갖는 거야. 업무에 따라서. 이게 가장 이상적인 정치야. 세종대왕은 저걸 꿈꾼 거예요. 왕은 인사권, 군사권을 갖고 대신들은 행정 업무 권력, 한자로 서사라고 그래. 행정 업무 권력을 갖자. 이게 세종대 때 나온 논리야. 이걸 의정부 서사제라고 그래. 행정제도. 그래. 근데 그 뒤에 큰아들 문종이 몸이 안 좋아서 비리비리하다가 둘째 아들은 수양대군이고 그래서 문종의 아들 단종을 왕을 시켰는데 단종을 내쫓고 실제 수양대군 둘째 아들이 왕을 하죠. 유명한 세조 아니야. 세조가 다시 뭐 육조직계제. 그래서 육조직계제로 유명한 사람은 태종과 세조예요. 태종과 세조. 그러면 성종 때는 이걸 문서화한다. 경국대전에서. 이러는데. 자, 그래서 기억할 사항이 세 가지야. 첫째, 정도전 재상총재제. 그리고 태종과 세조 육조직계제. 그리고 세종, 그리고 16세기. 세종 16세기 이래로 의정부 서사제. 세종, 그리고 16세기부터 의정부 서사제. 그 의정부 서사제란 그 하단에 옆에 있는 거야. 각 부처의 장관이 의정부에 보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오늘날로 얘기하면 국무총리, 그리고 부총리 2명. 그 부총리 중에 더 힘센 사람이 누구냐? 경제부총리야. 경제부총리. 그 다음이 사회부총리라는 교육부 장관. 그 여자분. 그 3명이 이 재상이야, 재상. 그 3명이 지금으로 변형을 하면 옛날로 따지면 그 사람들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인 거야. 정도전은 그 3명이 나라 운영하라는 얘기야. 그 3명이. 그래서 각 부처의 장관인 판서, 즉 장관이 의정부에 보고를 올려요. 그럼 의정부 3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야. 그래서 회의에서 필요하면 임금님한테 보고하고 필요 없으면 보고를 안 해요. 그럼 임금님은 그 내용을 모를 수도 있어. 보고 안 올라오면. 그렇지? 그러니까 권력의 핵심은 누가 갖겠다는 얘기야? 의정부가 갖겠다는 얘기야. 그걸 의정부가
행정을 담당한다. 행정을 한자로 서사라고 그래. 그래서 법원, 경찰, 법원, 검찰청 앞에 가시면 행정서사, 사법서사 이런 거 있어. 지금도. 서사라는 게 행정 이 뜻이요. 의정부 서사제 이런 게. 이 의정부 서사제를 추구한 건 세종대왕. 그리고 16세기. 16세기 중종 때부터 계속 조선이 망할 때까지. 그 세 가지야. 정두전 재상총재제, 태종, 세조, 육조직계제. 중요한 건 육조직계제야. 그 다음 세종과 16세기 이래로 의정부 서사제. 그렇다고. 자, 그리고 한 장을 넘기면 서울 5대 궁궐이 있는데 5대 궁궐이 첫째 조선조 전기 정궁, 정식 궁궐인 경복궁. 그래서 이 경복궁은 거길 보면 내가 밑줄을 쳐놨는데 좌묘우사. 저게 무슨 소리냐. 왕궁을 기준으로 해요. 보는 사람 기준이 아니야. 임금님 기준이야. 모든 거는. 군주제니까. 임금님이 항상 중심이야. 임금님을 중심으로, 왕궁을 중심으로 왕궁에서 좌측. 그러니까 보는 사람은 우측인 거야. 반대로. 그 왕궁에서 좌측에 이 전임 임금님들의 영혼이 모셔져 있는 데가 있어. 그걸 종묘라고 그래. 지금도 있잖아. 서울에 가보면. 그리고 우측에는 토지신 곡식신한테 제사 지내는 제단이 있어. 사직단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걸 줄여서 좌묘우사라고 그래. 외워야 돼. 왕궁이, 특히 중요한 사항은 왕궁이 중심이야. 보는 사람 중심이 아니야. 보는 사람은 반대야, 방향이. 좌묘우사. 좌측에는 종묘, 우측에는 사직단. 앞에 이제 하단에 그 그림이 있어. 그리고 또한 전조후시. 전조. 이게 무슨 소리냐. 왕궁 앞에 뭐 정부청사가 있는 거야. 왜? 임금님이 부르면 빨리 와야 되니까. 그치? 정부청사가 뭐 경복궁 앞에 있는 거야. 그래서 앞전자, 앞에 육조가 이런 거예요. 정부청사가 얘기야. 후시. 궁궐 뒤에는 시장이. 이게 원칙이야. 원칙이 그렇다는 얘기야. 요대로 운영했는지는 두고 볼 일이고. 그런데 조선은 원칙만 저렇게 해놨고 하나는 저렇게 안 했어. 뭘 안 했냐? 후시는 못했어. 왜? 경복궁 뒤는 산이야. 산에 시장을 못 놓잖아. 그러니까 장소가 안 맞아. 그래서 옆에다 뒀어요. 시장은 뒤쪽에다 안 두고. 원칙이 저렇다는 게. 저게 동양의 원칙이요. 좌묘우사 전조우시. 이렇게 외우면 돼. 좌묘우사 전조우시. 좌측에는 종묘, 우측에는 토지신 곡식신한테 제사 지내는 사직단. 그리고 앞에는 정부청사. 뒤에는 국가시장. 이런 거야. 그걸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밑에 내가 정리해 놓은 걸 봐봐. 정문, 법전 이랬는데 거기 잘 쳐다보면 그 정문 잘 쳐다봐봐. 서울시내 5대 궁궐. 가운데 무슨 자 들어가? 가운데 화자 들어가지? 전부 다 공통적으로 화자 들어가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궁궐 정문에는 뭐가 들어간다고 가운데가? 화자가 들어가요. 이름이. 그럼 숭례문. 이건 궁궐 정문이 아니라는 얘기야. 그렇잖아. 화자가 없잖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 옆에 창덕궁 봐봐. 자, 창덕궁은 태종 때 조선 전기에 만들었는데 임진왜란 때 경복궁, 창덕궁이 홀라당 다 불탔어. 그러니까 따급하니까 경복궁은 창덕궁 4배에서 한 7배 정도 돼요. 거의 7배 가깝게 되는데 현재 경복궁 복원 중에 있어요. 다 복원을 못했어 지금. 목표가 언제냐? 2045년이야. 앞으로 한 20년 남았어. 예. 서울 경복궁 가봐. 모르는 사람들 그게 역사 선생도 잘 모르더라고. 얘기를 해보니까. 경복궁에 가서 이렇게 이것도 옆으로 새네. 경복궁에 가보면 이렇게 풀 깔려 있고 아무 건물이 없는 데가 있어. 그건 그냥 조경에 멋있어서 풀 깔아놓은 거냐? 그런 거 없어. 우리나라는 그 조경 때문에 풀 깔아놓고 그런 짓 안 해. 일본 놈이 나는 짓이고 거기에 건물이 있었는데 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몰라서 못 세우는 거야. 왜? 일제 때 일본 놈이 하도 때려부셨거든. 그런데 그게 기록에 남아있는 게 없으니까 건물이 있었던 자리인 건 아는데 그 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몰라서 복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풀만 갖다 놓은 거야. 위에다가. 풀을 좋아해서 풀 깔아놓은 게 아니고. 하여튼 궁궐 같은 데 이런 데 유명한 사적지 가서 풀이 잔뜩 깔려있다. 그러면 거기에 뭔 건물이 있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풀이 예뻐서 풀 깔아놓은 게 아니야. 자, 그래서 따급하니까 광해군 때 임진왜란 뒤에 창덕궁만 만들었어. 창덕궁, 창경궁만. 경복궁은 나중에 만들어야지. 그런데 나라가 어려워서 못 만드는 거지. 복원을 못 한 거지. 그랬다가 흥선대군이 복원을 한 거야. 흥선대군이 다 복원을 못 했어. 흥선대군도. 여하튼 사연이 그렇고. 그리고 창덕궁, 창경궁은 한 세트야. 자, 그리고 중요한 덕수궁이야. 시험을 내면 덕수궁을 내요. 경복궁을 내는 게 아니고. 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최근에 시험이 나왔어. 제가.
작년에 시험이 나왔어. 뭐 다시 나올 수도 있어. 자, 네 가지로 이 덕수궁을 시험 내는데 덕수궁의 원래 이름이 경운궁이라는 건데 그 네 가지 이유가 뭐냐? 그 137페이지 보시면 두째 줄 끝에 대한제국 정궁이야. 대한제국의 정식 궁궐이야. 그게 경운궁이야. 그리고 셋째 줄 제2차 한일협약 체결 장소야. 제2차 한일협약이란 일명 을사늑약이라는 거야. 1905년 시적으로 나라 망한 거. 을사늑약 체결한 데가 이 덕수궁이에요. 경운궁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그 다음 줄 해방 이후에 미국 대표, 소련 대표가 한반도 운영에 관해서 회의한 장소야. 미소 공동위원회라고 그래. 이걸 줄여서 미수공이라고 그러는데 미수공이 한 장소야. 덕수궁이.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좌우, 약간 사회주의, 민족주의, 사회주의, 민족주의 대표가 모여서 회의한 장소. 이걸 좌우합작위원회라고 그래. 그게 덕수궁이야. 덕수궁 안에 석조전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석조전까지는 필요 없고 그냥 덕수궁 그러면 돼. 자, 그 덕수궁, 예, 원래 경운궁인데 1907년에 덕수궁이라고 이름을 바꿔. 그래서 오늘날까지 덕수궁 그러는데 네 가지 이유야. 시험 내는 이유가 첫째, 대한제국 정궁이기 때문에, 두 번째, 을사늑약 체결 장소이기 때문에, 세 번째, 해방 이후에 미수공동위원회 개최 장소, 네 번째, 좌우합작위원회 개최 장소. 이런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서울시내 5대 궁궐 중에 시험을 내면 경운궁, 즉 덕수궁을 내는 거야. 여하튼 조선 정식 궁궐은 어디야? 경복궁이야. 근데 임진왜란때 홀라당 불타는 바람에 조선주 후기에 정궁은 뭐가 된 거야? 창덕궁이 된 거야. 창덕궁이. 그랬다가 대한제국 정궁은 뭐가 됐다고? 경운궁이 된 거야. 즉 덕수궁이 된 거야. 그런 사연을 안고 있어. 5대 궁궐이니까 지금 하나가 빠졌잖아. 하나는 어디냐? 경희궁. 제일 조그만 궁궐인데 경희궁이야. 경희궁은 최근 복원해 놨는데 그건 필요 없어. 경희궁은 여러분 들어는 봤어. 뭐? 경희대학교. 그 경희대학교가 경희궁이 있던 자리야. 거기에 대학교가 들어온 거야. 그래서 그 경희고등학교, 경희대학교 이러는 거예요. 그게 경희궁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장을 넘겨서 138페이지, 139페이지. 자, 조선조 15세기에 대표적인 임금들의 업적을 쭉 정리를 해놨어. 이 외우는 태정태세문단세 이거 15세기. 그중 나머지는 수업 시간에 대충 다 할 건데 그때. 자, 그 태조를 보시면 기억할 게 하나가 있어. 태조를 보시면 제일 끝에 문화. 충청도 서산 출신의 류방택이라는 인물을 시켜서 돌에다가 한양을 기준으로 하늘 별자리를 새겼어요. 그걸 천상열차 분야지도라고 그래. 그걸 기억을 하십시오. 옆에 사진 그림. 돌에다 새겼어. 그걸 먹물을 묻혀갖고 그냥 탁본한 거야. 찍어낸 거야. 그 바탕색이 검은색이 된 거야. 예?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이 갖고 있는데 천상열차 분야지도 어느 때라고? 태조 이성계. 이렇게. 천상열차 분야지도 태조. 조선 태조 이성계 때 문화재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 이거 딱 하나밖에 없어. 문화재는. 예? 책도 없고 다 없어.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태조 때 문화재 시험 냈다. 그럼 볼 것 없이 천상열차 분야지도야. 예? 한양을 기준으로 한 하늘 별자리. 한양에서 바라본 하늘 별자리를 그려놓은 거야. 한양에서 바라본. 그리고 이 태종 이방원의 형 정종. 큰형은 산으로 가서 숨었고 왜? 아버지가 나라를 엎어버린 거예요. 항의 뜻으로. 큰아들은 이 조선왕조에 참여를 안 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야. 둘째 아들이 정종이라는 애야. 그 방과라는 애인데 이방원이는 다섯째 아들이야. 그래서 그 정종 둘째 아들을 큰아들은 산을 갔으니까 둘째 아들 형님을 임금으로 형식적으로 모시는 거야. 실제 정치는 이방원이 했고. 자, 그런데 거기 내가 밑줄 쳐놓은 거 있어. 공무원 시험이기 때문에 분경금지법, 즉 요즘 말로 청탁금지법. 자, 그걸 기억을 하셔야 돼. 청탁금지법. 누가 마련했다고? 정종 때. 이게 태종, 성종 때 계속 손을 봐서 유지가 되는 거야. 청탁금지법. 정종 때 처음 나왔어. 정종 때. 그리고 나머지는 뭐 그때그때 얘기를 하자고. 자, 그러면서 한 장을 넘겨서 140페이지. 자, 제2절 통치체제의 정비. 전에도 한번 물어봤는데 통치체제란 뭐에 관한 질문이라고? 중앙집권체제. 이 소리야. 통치체제란. 하여튼 정치사는 무조건 뭐에 관한 얘기야? 중앙집권체제에 관한 얘기야. 항상. 신라가 됐든 고려가 됐든 조선이 됐든 한다고.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중앙집권 얘기야. 왕을 중심으로 권력을 중앙에 모으는. 왕 혼자 갖는 게 아니야. 왕 혼자 가지면 독재야, 그거는. 그럼 나라 망해요. 왜? 그러면 똑똑하니까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데, 걔가 죽으면 멍청한 놈이 언젠가는 임금할 거 아니야. 혼자 가지면. 그럼 나라 망한다고. 그러니까 왕을 중심으로 권력을 중앙으로 모으는 걸 중앙집권이라고 그래. 꼭 왕만 권력 갖는다는 얘기는 아니야. 이건 고려 정치제도를 기본으로 조선주가 약간 추가를 하고 변형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뭐 이 고려보다는 시간이 적게 걸리는데 여하튼 이 제도사가 어려운 만큼 중요해. 항상 시험 내는 게 제도사야. 예? 특히 공무원 시험이기 때문에 이 제도사 고려보다는 조선 좀 발달한 사회이기 때문에 조선이라는 나라는 첫째 중앙정치, 두 번째 지방행정제도, 세 번째 군사군역제도. 고려는 군사제도만 있지 군역제도는 없는데 조선은 군역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교육과거제도. 이게 소위 제도사라는 거야. 네 가지 파트.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하다고. 자, 그중 중앙정치만 하고 쉽게. 그 140페이지. 중앙정치. 거길 보시면 행정. 조선이라는 나라는 임기의 제한이 있어요. 임기제야. 수령은 최장 5년까지 있을 수 있어. 5년 이상은 못 있어요. 1800일 이상은 못 있어. 그리고 관찰사, 지금 말로 도지사. 도지사는 기본 임기가 1년이야. 상황에 따라서 1년을 더 연임할 수는 있는데 원래 임기는 딱 1년이에요. 도지사 임기가 딱 1년이라고. 원래. 그렇다고 이렇게 임기의 제한을 가했어. 자, 그리고 또한 조선왕조가 상피제라고 그래서 상피는 서로 핏줄을 피한다. 얘기야.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한 직장에 있으면 안 된다. 조카하고 삼촌하고 한 직장에 있으면 안 된다. 이거 얼마 전에 해갖고 뭐 쌍둥이 해서 시끄러웠잖아. 숙명여고가. 그렇지? 아버지는 선생님, 애들은 학교. 그런데 아버지가 장난질 쳐갖고 딸들을 좋은 대학 보내겠다고 성적 변조를 하고 이랬잖아. 이 상피제를 이래서 운영을 해야 된다니까. 이 상피제야. 조선이 똑똑한 나라야. 학자들이 만든 나라는 제도는 참 잘 만들어놨어요. 제도는. 자, 상피제는 서로 핏줄을 피한다 이런 뜻이야. 원래는 이게 좀 틀린 얘기인데 혈족, 아버지하고 아들, 삼촌 조카가 이 아버지하고 삼촌 조카가 같은 직장에 있으면 안 된다. 이거는 상피제가 아니고 원래는 회피제라는 거예요. 회피제. 회피란 말 지금도 쓰잖아. 야, 너 그거 어떻게 해서? 아, 나 그 골치 아파서 그럼 이제 회피하고 싶어.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게 원래 관청에서 나온 용어예요. 회피라는 단어 자체가. 그리고 그럼 상피제는 뭐냐? 출신 임명 금지를 상피제라고 그래. 청주 출신은 청주시장으로 못 내려와요. 그게 원칙이야. 예? 그 얘기야. 청주 출신은 청주의 관리로 못 내려온다가 원칙이야. 그걸 서로 핏줄을 피한다 해서 상피제 이러는 건데 구급점에는 그냥 몽땅 다 상피제라고 그래.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한 직장에 있으면 안 된다. 출신지에 내려오면 안 된다. 이걸 다 상피제라고 부르는 거야. 그냥 편의상. 원래는 틀린 건데. 여하튼 그럼 왜 조선이라는 나라는 임기제 상피제를 했느냐? 한 이유가 임기제 상피제를 하지 않으면 뭐 권력이 한쪽으로 쏠릴 가능성,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지. 그리고 올바르지 못한 행위, 부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걸 사전에 막고자, 미연에 방지하고자 임기제 상피제를 했다. 무슨 소리냐? 내가 청주 출신이요. 청주 출신인 내가 청주시장으로 와. 그럼 내가 청주 출신이면 청주 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친구들 있을 거 아니야. 그 친구 중에 하나가 건설업한대. 그래? 야, 청주시장 새로 지었는데 네가 줘. 이럴 수 있잖아. 이 올바르지 못한 행위가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예? 그리고 내가 청주시장을 오래 해. 청주시장 20년, 30년 해봐라. 거의 청주 토박이 되잖아. 그렇잖아. 그럼 권력이 내가 청주의 임금이 될 수도 있다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권력이 집중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임기에 제한을 가하는 거야. 예? 그 임기제하고 상피제라는 이유가 뭐냐? 권력 집중을 방지하고 부정을 방지하고. 얘기야. 중요한 얘기는 권력 집중과 부정 방지. 이게 포인트야. 임기제 상피제를 왜 했다고? 권력 집중, 부정 방지. 얘기야. 권력이 집중되는 걸 방지하고 부정을 방지하고자. 그러면서 고려 때 시험 안 보고 공짜로 관리되는 음서제라는 거. 음서제를 조선은 줄여요. 2품으로. 고려는 5품인데 2품으로 대폭 줄여. 그 뭐 별로 안 중요하고. 자, 그러면서 밑에 중앙정치. 오늘날 국무회의에 해당하는 임금님과 모든 고급 관리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데를 의정부라고 그래.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삼정수 있는 데를 모든 관리를 지휘통솔한다. 백관. 백관은 모든 얘기야. 백관을 지휘통솔한다. 이렇고. 자, 물론 결정은 임금이 하지만 협의를 하는 거야.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모여서 그 밑에
이 결정된 걸 행동으로 옮기는 데가 각 부처, 각 중앙관청이야. 이후에 병행공에서 육조라고 그러죠. 육조의 장관을 판사라고 그래. 판서. 차관은 참판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각 중앙관청에 소속관청들이 있어. 속사, 소가문이라는데 뭐 별로 중요하지 않고. 예를 들면 거기 속사, 소가문에 공조, 공조는 지금 말하면 건설부야. 공조, 건설부 소속 관청에 뭐가 있냐? 수성금화사라는 데가 있지. 수성금화사가 뭐냐? 소방서요. 소방서. 그러니까 소방직 공무원들은 소방직 전문을 하면 저거 알아야 돼. 수성금화사. 자, 이게 조선조 중앙정치요. 자, 그러면서 그 밑에 승정원. 승정원은 청와대 비서실이야. 지금은 따지면. 6명의 이 청와대 가면 수석비서관이라고 비서관들이 있어. 조국이가 왜 민정비서관하고 이랬단 말이야. 문재인이도 노무현 대통령의 민정비서관하고 이랬고, 그 비서관들이에요, 비서관들. 예? 그 비서관들이 모여있는 데를 승정원이라고 그래. 청와대 비서기능 이렇다고. 이건 고려 때 중추원의 승선제도를 갖다 쓴 거야. 자, 그 승정원에서 알아야 할 것이 중추원 승선이 떨어져 나와서 조선조의 관청이 됐어. 그게 승정원이에요. 고려 때도 한번 얘기한 적 있어. 왕의 앞잡이야. 왕의 명령을 내보내고 왕의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는가 확인하고 납 이런 거야. 출납하고 청와대 비서실 얘기. 6명의 승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에 장은 청와대 비서실장에 해당하는 장은 뭐라고 그러냐? 모두도자 도승지. 도승지. 그 사람이 청와대 비서실장이야. 자, 그리고 네 번째 의금부. 의금부는 왕명 재판기관. 반역자 재판하는 데요. TV에 드라마에 사약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애들. 그게 의금부 애들이야. 그게 왕명 재판기관. 고려 순마수 제도를 갖다 썼어. 그걸 기억해야 돼. 고려 때도 한번 강조를 했는데 고려 순마수 제도를 갖다 쓴 게 조선조 의금부라는 관청이야. 왕명 재판기관. 그래서 승정원하고 의금부는 왕의 앞잡이야. 왕권 강화 수단이야. 왕의 앞잡이들이야. 그리고 오늘날 서울시청에 해당하는 한성부. 서울시청 공무원이 8명에서 11명 정도밖에 안 돼. 몇 명 안 돼. 지금이야 뭐 몇만 명 되겠지만. 그래서 서울시장을 뭐라고 그러냐? 한성판윤이라고 해. 서울시장 한성판윤. 근데 이 한성판윤 얘는 서울경자, 경직이야. 지방직이 아니야. 서울시장은 지금은 지방직이에요. 지금부터 따지면 지방직이야. 서울시 시험이 지방직점 아니야. 국가직 시험이 아니잖아. 그런데 조선은 달라. 조선은 뭐라고? 한성부, 한성판영, 서울경자, 경직이 있다. 서울경자. 이게 국가직 기술이야. 지금 말로 하면. 지방직이 아니고 국가직이야. 그게 예외야. 그래서 좀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거기다 밑줄을 쳐놓은 거야. 네. 그리고 국사편찬위원회는 춘추관이 있고, 뭐 별 필요 없고. 자, 오른쪽에 사안부사관 홍문관은 3사가 있어. 3사는 뭐 고려 때도 얘기했으니까. 워낙 중요해. 사안부는 모든 관리가 일을 잘하나 잘못하나 감시 감독해요. 그게 사안부예요. 장을 대사원이라고 그래. 그래서 그 칸박스 안에 시정을 논하고, 시정은 행정이야. 시정, 행정을 논하고 관원을 감찰하며 그 포인트가 뭐냐? 관원 감찰이야. 임금이 잘못하면 임금한테 집단적으로 항의할 수도 있어. 그게 사헌부야. 오늘날 감사원이야. 감사원. 지금으로 바꾸면. 자, 그리고 두 번째. 임금에게 간언하고 그 간언에다 동그라미. 바른 말하고 얘기해. 얘네 포인트가 이거야. 그래서 뭐라고 그래? 사간언이라고 그래. 사간언. 여기 책임자를 대사관이라고 그래. 임금한테 밥 먹고 대드는 애들이야. 그게 주업무야. 그리고 세 번째, 궁궐인의 경적. 경적은 유교경전과 서적. 그걸 관리하고 문서를 처리하며 왕의 차문에 대비한다. 거기 왕의 차문에 대비했다. 동그라미. 얘네 업무의 포인트가 왕의 차문 대비야. 이걸 뭐라고 그러냐? 학문이 뛰어난 자들이 모여있다 해서 홍문관 이러죠. 옛날엔 집현전이라고 그랬던 거. 홍문관 하는 거야. 자, 이걸 사안부, 사관원, 홍문관을 합쳐서 뭐라고 그래? 삼사 이렇게 부르는 거야. 사안부, 사관원은 양사 이라고. 두 개의 사자다 이래갖고 홍문관까지 합치면 삼사라고 불러요. 자, 그 밑에는 참고로 보시고, 자, 지금까지 떠든 얘기 정리 옆에 밑에 조선조 중앙정치 중요한 특징. 조선은 고려에 비해서 거기 보시면 언로정치, 말의 길이 있다요.
무슨 소리냐? 박근혜가 쫓겨난 게 말에 길이 없어서 쫓겨났어. 그래서 소위 불통불통이 됐다고. 근데 조선왕조는 백성들의 의견이 맡기지 않고 임금님 앞에까지는 가요. 말이 길이 있어요. 임금님 말. 그게 뭐냐? TV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상소예요, 상소. 물론 백성은 글씨를 못 넣어서 상소를 못 쓰는데, 여기서 백성이라는 조선족이 양반을 얘기하는 건데, 백성이 상소, 양반이 그 상소를 올려. 못마땅하다고. 그럼 이건 임금님 앞에까지는 가. 그럼 이걸 관리하는 데가 어디냐? 이걸 관리하는 데가 승정원, 이런 데야. 얘네들이 이걸 정리해갖고 임금님한테 아침에 갖다 줘요. 그럼 임금님이 아침에 그걸 읽어보는 거야. 틈날 때마다 보는 거야. 그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법무부 장관을 뭐 임명했다. 모시기란 놈을. 근데 그게 못마땅하다. 전국의 양반이 다 편집을 낼 거 아니야. 그럼 그거 다 읽어볼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걸 읽어보고 대표로 잘 된 것만 몇 개 뽑아서 올리는 거야. 임금한테. 그럼 임금이 그걸 읽어봐. 뽑아서 올리는 걸. 읽어보고 야, 다 갖다 봐. 그럼 몽땅 다 갖다 줘야 돼. 그건. 절대 손을 못 대요. 임금이 명령이 없는 한은 손을 못 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오늘날은 손을 대지, 중간에 어떤 놈이. 그렇지? 내가 우주청이라는 관청을 씁시다 해서 개혁안을 따서 올렸어. 그럼 청주시청 공보관이 봐요. 청주시청 구본이 미친놈아, 유주세다들. 그럼 시장도 못 봐. 임금님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잖아. 오늘날은 언루가 개방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조선은 이게 돼 있다니까. 조선이 이건 중간에서 훼손시키면 사형이야. 무조건 사형이야, 그거는. 왕한테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거 손대면 사형이에요. 아무도 손을 못 대요, 이거는. 왕의 명령이 없으면 손을 못 대게 되는 게 원칙이야. 예. 조선은 500년간 이 약속을 대체적으로 잘 지켰어요. 예. 조선이 학자가 만든 나라 시스템을 참 잘 만들어놨어요. 예. 그게 언로정치야. 그래서 그 언로정치 상징이 경연, 서연, 상소, 순문 뭐 이런 건데, 그건 좀 이따 얘기를 하고, 이건 좀 시간이 걸리니까. 자, 그리고 조선준 또한 행정의 분화, 각 관청이 업무를 정확하게 구분했어. 분화. 세분돼 있다 이거지. 그리고 통일성의 조화. 이건 무슨 소리야? 의정부야. 자, 예를 들어줄게. 이게 무슨 소린가? 경찰청장이, 우리 경찰 애들이 이추위에 학생들이 데모하고 코로나로 데모하는데 그걸 막으려고 이추위에 덜덜 떨고 있으니까, 11월 16일 날 청주 실내체육관에서 체육대회하고 하루 놀아야지 라고 경찰청장이 생각을 해. 예? 근데 그날 교육부 장관이 11월 16일 날 수능 봐야지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면 11월 16일 날 수능 보는데 경찰 애들이 저 실내체육관에서 공차고 앉았으면 교통 안내를 못 하잖아. 그러면 지각 사태가 속출할 수 있다고. 이게 갈라놓는 게 마냥 좋은 건 아니구나. 그렇잖아.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서 세 분이 갈라놓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구나 하는 걸 아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떡하냐? 사전에 국무회의에서 회의를 하는 거야. 통일성이 좋아요. 이게 그 의정부에서 회의할 때 경찰서장이 11월 16일 날 애들 체육대회 하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옆에 앉아있던 교육부 장관이 야, 수능 봐야 된마 이러는 거예요. 교육부 장관이 더 높거든. 부총리니까. 그러면 경찰서장이 제가 바꾸죠. 18일로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사전에 조율을 한단 말이야. 이걸 뭐라고 그래? 조화 이러는 거야. 이게 육조와 의정부의 얘기야. 그러면 굳이 안 외워도 이해가 하잖아. 행정의 분화, 업무 영역이 갈라져 있다. 그리고 통일성의 조화, 사전 협의를 하더라. 얘기야. 그래서 조선은 그렇게 두 가지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야. 자, 그리고 아까 설명한 승정원과 의금부를 뒀다. 이건 왕권 앞잡이지. 왕권 강화기관이야. 사안부 사관을 뒀다. 사안부 사관은 양사라고 해서 임금이 잘못하면 대드는 데야. 왕권 견제기구야. 왕권 강화기관을 뒀다는 건 약하면 안 된다는 뜻이고, 왕권 견제기관을 뒀다는 것은 너무 강해도 안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왕의 권력이 어떻게 할 필요가 있어? 적당할 필요가 있다고 본 거지. 예? 그래서 정치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권력은 항상 뭐라고? 수평을 뿜꾼다고 그랬어. 그걸 뭐라고 그래? 견제와 균형. 그런 거야. 조선조 견제와 균형의 상징이야. 항상 권력은 수평을 유지해야 되는 거야. 집안이든 사회든 국가든 국제사회든 간에. 그래서 승정원의 부고 왕권 각기관, 사안부사관은 왕권 견제기관. 그래서 견제와 균형을 추가했다. 자, 그러면서 사안부사관은 홍문관, 이걸 말을 하는 관리들에서 언관, 이래. 말로 대드는 관리들 이 뜻인데, 사안부사관 홍문관은 그래서 언관이래. 그럼 언관제들 왜 뒀느냐? 권력이 독점, 한쪽으로 쏠리고 부정이 나타나는 걸 사전에 방지하고자. 자, 이 얘기 아까도 했죠. 중앙정치에 있어서 3사제도를 운영해. 왜? 권력집중과 부정방지를 위해서. 지방제도에 있어서 권력집중, 부정방지를 위해서 뭐를 했다고? 임기제, 상피제를 해. 자, 중요한 얘기는 이거야. 권력집중, 부정방지. 이게 포인트야. 권력집중과 부정방지를 위해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중앙정치에서는 뭐를 했다고? 3, 4 운영.
자, 그렇게 써야지. 내가 안 쓴다고 안 쓸 일이 아니지. 지방행정에 있어서는 뭐를 했다고? 임기제, 상피제를 운영해서. 포인트는 뭐라고? 왜 했느냐야. 권력 집중 방지, 부정 방지. 조선이 참 탁월해요. 권력이 한쪽으로 쏠리는 집중을 막고 올바르지 못한 행위를 사전에 막고자 중앙정치에 있어서는 3사제도를 운영했다. 사안부사관 호문관제도. 지방행정에 있어서는 임기제와 상피제를 운영했다. 이리야. 그 제일 중요한 얘기. 그렇게 옆에다 정리를 해놔. 자, 그리고 그 마지막 사법권 행정권의 불분명. 이건 무슨 소리냐? 조선이라는 나라가 고려보다는 제도가 발달하고 업무가 잘 나눠져 있어. 그러나 오늘날 시각에서 보면 좀 어설퍼. 요즘 시각에서 보면 그게 사법권, 재판권과 행정권이 정확하게 갈라지지는 않았다는 얘기. 자, 그게 뭔 얘기냐? 첫째, 조선주의 사법권, 재판권을 갖고 있던 데가 7군데야. 조선주의 재판권 갖고 있는 데가 7군데인데 첫째가 형조라는 법무부야. 법무부는 당연히 재판권이 있지. 그리고 두 번째 사안부야. 공무원 재판하는 사안부, 오늘날 감사원. 그리고 세 번째 왕명 재판기관, 주로 반역을 재판하는 의금부. 그리고 자, 포인트는 얘예요. 한성부야. 한성부. 한성부는 서울시청이야. 서울시청인데 재판권이 있어요. 무슨 재판권이냐? 그 한성부의 동그라미 밑에가 토지가옥재판권이 있어요. 부자들이 서울에 살 거 아니야? 서울에 사는 부자들이 갖고 있는 토지 문제, 그리고 집, 아파트, 가옥 문제 재판권이 있어요. 모든 문제 재판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경제와 관련된 토지 가옥에 관한 재판권이 있어요. 토지 가옥에 관한. 그게 한성부야. 그래서 사법권과 그 행정권이 분명치가 않은 거예요. 경계선이. 자, 그리고 그런 현상이 또 장례원이라고 조선조 세조 때 만든 데가 있어요. 조선 세조 때. 장례원이라는 게 뭐냐? 관청 노비 재판하는데. 노비 소송, 노비 재판 기관이야. 노비 문제만 재판하는데. 노비 문제만. 그게 장례원이라는 데야. 자, 이렇게 서울에는 재판권을 갖고 있는 데가 이렇게 5군데가 있어요. 지방으로 내려오면, 충청도로 내려오면 도지사가 재판권이 있었어. 관찰사, 지금은 도지사. 그리고 지방 사또, 시장 군수, 이 사람이 또 재판권이 있어. 그래서 지방으로 그 관찰사 수령, 도합 7이 재판권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포인트가 뭐라고? 한성부야. 서울시장을 한성판이라고 하는 데서 얘는 국가직 소속이라고 했어. 그런데 얘는 뭐를 갖고 있다고? 토지재판권, 가옥재판권이 있어요. 토지재판권, 가옥재판권이 있어. 그러니까 판사 역할을 한다는 얘기지. 주로 시험 내면 그 한성부야. 소속은 경직이다. 이러는 거야. 자, 그게 조선조 중앙정치야. 자, 조선조 중앙정치 특징. 첫째, 백성의 의견이 막히지 않고, 여기서 백성이라는 양반이야. 언로정치를 추구했다는 점. 언로정치를 추구했다는 점. 두 번째, 견제와 균형을 추구했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 그 견제와 균형과 관련된 논진, 권력 독점과 부정방지 행위가 있었다는 점. 이게 제일 중요하지. 그 네 번째, 사법권과 행정권의 불분명. 사법권의 행정권 불분명. 그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한성부를 들 수 있더라 하는 얘기야. 그런 4가지 사항. 자, 그런데 그중 언로정치, 백성, 양반의 의견이 막히지 않고 서울로 올라간다 하는 대표적인 예가 경연이라는 제도인데, 이 경연이라는 제도는 잠깐 쉬었다 설명할게요. 이건 약간 시간이 걸려. 쉬었다 합시다.